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이 시간은 며칠 전에 치러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땠나요, 문제가? 문제가 1번, 어려웠다. 2번, 그저 그랬다. 3번, 쉬웠다. 어떠셨나요? 근데 뭐 수험생 분들 보면은 뭐 쉬웠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쉬웠어도 그냥 그랬어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거나 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제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 보시고 한번 느껴보셨겠지만 4단락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 재배 개설. 처음에 재배 개설 기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재배 환경. 재배 환경에서 6문제. 그 다음에 재배 기술에서 재배 기술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10문제. 그 다음에 작물의 유전성에서 8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2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재배 개설 문제는 뭐 워낙 양이 작아서 한 문제, 뭐 보통 뭐 많이 나와야 2문제인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죠. 근데 사실 재배 개설에서 문제는 뭐 점수를 주겠다는 거지, 거기는 어려운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배 개설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추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하고 준비하시면서 시험까지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어떤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어? C4 식물. C4 식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 첫 문제로 C4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 그럼 여기 표시를 했겠죠? 여러분들. C4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야. 그래서 문제는 항상 끝까지 읽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했어.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항상 표시를 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표시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C4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네. 자, 1번. 한번 보자, 지문을. 엽록체를 가진 유관속초 세포가 발달되어 있다. C4 식물에 대해서야. 2번. 고온에 잘 적응하고 증산율은 CAM 식물보다 낮다. 3번. C3 식물보다 최대 광합성 능력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다. 4번. C3 식물보다 광호흡이 높고 에너지 요구량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딱 봤을 때 무엇이 떠올랐나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C3 식물, C4 식물, CA 식물의 생리적 특성, 박스 공부했잖아. 거기 많은 게 있었죠. 거기 보면 잎 조직의 구조라든가 이론적 에너지 요구량, 그리고 광합성 적정 온도, 최대 광합성 능력, 그 다음에 광호흡,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첨가에 의한 뭐 건물 생산 촉진 효과, 광포화점, 이산화탄소 보상점, 뭐 증산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딱 떠오르셨나요? 그게 떠오르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다시 보자. 엽록체를 가진 유관속초 세포가 발달되어 있다. C4 식물, 이게 옳은 거죠. 얘는 옳으신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번. 고온에 잘 적응하고 증산율은 CA 식물보다 낮다. C4 식물은 고온에 잘 적응을 하죠. 고온에 잘 적응을 해. 근데 증산율은 CA 식물보다 낮다 이랬어요.
C4 식물이 CA 식물보다 증산율이 낮았나요? 응? 높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틀린 거네. 높았지. 그러면은 증산율 보니까 C4 식물 그다음에 CAM 식물. 그래서 C4 식물의 증산율이 얼마야? 250에서 350. 교재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CAM 식물의 증산율은 얼마야? 18에서 25. 그쵸? 18에서 125. 그러다 보니까 C4 식물이 CA 식물보다 증산율이 높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틀린 거지. 그죠?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3번도 보자고. 어차피 지금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이거를 이 수업을 듣고 있겠지만 지금 또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C3 식물보다 최대 광합성량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C3 식물과 C4 식물의 최대 광합성량 보면 되죠. 최대 광합성량이 얼마야? 15에서 40. C4는 35에서 80. 그 다음 이산화탄소 보상점.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어떻게 되다 보니까 C3는 30에서 70. C4는 0에서 10 ppm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C3 식물보다 최대 광합성 능력은 어떻게 됐어? 높죠. 얘는 높아. 근데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옳게 고치려면 올바르게 고치려면 C3 식물보다 최대 광합성 능력은 높고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낮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옳은 이야기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4번 보자. C3 식물보다 광호흡이 있고 이렇게 됐어. C3 식물은 광호흡을 하죠. C3 식물은 광호흡을 하고 C3 식물은 광호흡을 하죠. 그러면 C4 식물은 뭐라 그랬어? 어디서 했어? 유관속초에서만 있고 광호흡을 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다. C4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틀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요구량 보면 에너지 요구량은 어떻게 계산을 했어? 에너지 요구량은 CO2 대 ATP 대 NADPA 이렇게 했죠. 그래서 C3는 얼마야? 1대 3대 2. 그 다음에 C4는 얼마야? 1대 5대 2. 그러면 뭐야? 에너지 요구량은 C4가 높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을 답을 정하셨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C3 식물, C4 식물, CAM 식물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하나 보면 안 돼. 최대 강합성 능력과 이산화탄소 보상점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격을 다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안 했든 다 긴장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덜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보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받으면 제가 그랬죠. 1번부터 쭉 문제가 나와. 1번, 2번, 3번 쭉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있어. 1번을 딱 보니까 C4 식물에 대해서 나왔어. 저게 어디서 봤지? 쟤를 어디서 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업 중에 C3, C4, 그다음 CAM 등의 식물 등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박스가 오는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그래가지고 얘 붙들고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 이게 최대 광합성이 높았나 낮았나 광합이 높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갖다 계속 끌고 있으면 어떻게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는 잠깐 제껴두고 표시를 하고 빨리 25분까지 뒤에까지 달려가라 그랬죠. 응? 달려갔다 다시 오는 거야.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데 아까 볼 적에 1번 문제 C4를 왔는데 내가 답이 뭐 1번이라 했다. 2번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 내가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걸 모르고 옳지 않은 걸 언뜻 찾았구나. 급하니까 얘만 찾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해놨을 적에 고치는 방법은 내가 정확히 문제를 파악 못했을 적에는 답을 고치라 그랬죠. 하지만 긴가민가 했을 적에는 첫 번째 찍은 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저도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문제를 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고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 고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 얘기하고 이제 2번으로 가보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1번 문제는 C3 식물, C4 식물, CAM 식물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뭘 물어봤나 보자.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지 않은 건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어? 내건성. 작물의 내건성에 대해서 물어봤어. 내건성. 내건성이 뭐야? 한 해에 대해서 얘기한 거네. 그쵸? 한 해. 한 해. 한 해를 뭐라 했어? 건조해. 건조해. 건조해 뭐 가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응. 내건성. 뭐야? 내자가 견딜 내자라 했죠. 그래서 건조에 견디는 성질. 그래서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네.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특성. 1번. 세포가 작아서 수분이 감소해도 원형질의 변형이 적다. 2번. 원형질막의 수분, 요소, 글리세린에 대한 투과성이 낮다. 3번. 기동세포가 발달하여 탈수되면 잎이 말려 표면적이 축소된다. 4번. 건조할 때 호흡이 낮아지는 정도가 크고 광합성이 감퇴하는 정도가 낮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작물의 내건성, 작물의 내건성 얘는 뭐가 있었어? 내건성, 형태적, 그쵸? 형태적, 세포적, 그쵸? 맞죠? 세포적, 그 다음에 물질대사적. 물질대사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 구분했죠. 그럼 1번 보자. 세포가 작아서 수분이 감소해도 원형질의 변형이 적다. 세포와 원형질이 나오면 뭐야? 세포적 특성이죠. 1번은 세포적 특성이 나왔네. 세포가 작아서 수분이 감소해도 원형질의 변형이 적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2번 원형질 막의 수분, 요소, 글리세린에 대한 투과성이 어땠어? 낮다가 아니잖아. 높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뭐야? 이것도 2번도 세포적 특성. 3번 기동세포가 발달하여 탈수되면 잎이 말려 표면적이 축소된다. 이건 뭐야? 형태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4번은 건조할 때 호흡이 낮아진 정도가 크고 광합성이 감퇴하는 정도가 낮다는 뭐야? 이거죠. 물질대사적 특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한 해 중에서 작물의 내건성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문제 2번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난히 맞추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뭐, 2번 문제까지 뭐, 슬슬 잘 풀렸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조금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수험생들을 위해서 앞에는 조금 좀 살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왔어요. 우리 수험생들을 생각을 해서 앞 문제들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좀 쉬운 문제부터 앞에다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자. 3번이 문제가 뭐야?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논밭토양에 대해서 나왔네. 논밭토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양 환경에서 논토양과 밭토양의 비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구만.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 1번. 일반적으로 논토양은 청회색을 띠고 밭토양은 황갈색이나 적갈색을 띈다. 2번. 주로 논토양에서는 H2S와 같은 환원물이 존재하고 밭에서는 SO4와 같은 산화물이 존재한다. 3번. 논에서는 광교수에 인한 양분 유실이 많고 밭에서는 빗물로 인한 양분 유입이 많다. 4번.
논에서는 형미성균의 작용으로 질산이 질소가스로 바뀌고 밭에서는 호기성균의 작용으로 암모니아가 질산으로 바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야? 논토양과 밭토양은 비교를 했는데 1번 뭐야? 논토양은 청회색, 밭토양은 황갈색, 적갈색으로 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2번 논토양은 H2와 같은 환원물이 존재하고 H2와 같은 환원물이 존재하고 밭에서는 산화물이 존재한다. 왜? 논은 항시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환원 상태이고 밭은 산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논은 환원 상태, 밭은 산화 상태. 기억나시죠? 3번 논에서는 관계수로 인한 양분 유실이 적고 논에서는 관계수로 인해서 양분 유실이 많나요? 천연 공급이 많다 했잖아. 천연 공급이 많다. 이렇게 해야 되죠. 천연 공급이 많고 밭에서는 빗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빗물로 인해서 양분의 유실이 많다. 양분의 유실이 많아. 유입이 아니라 유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죠. 4번 논에서는 형미성균 작용은 질산이 질소가스로 바뀐다. 질소가스로 바뀌는 게 뭐야? N2로 돼서 휘산되는 거 탈취작용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질산으로 되는 거 질산화작용.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논에서는 관계수로 인해서 천연 공급이 많고 밭에서는 빗물로 인한 양분의 유실이 많다. 이렇게 고쳐야 옳은 얘기죠. 아시겠죠? 뭐 이것도 논토양과 밭토양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토양과 밭토양. 뭐 이것도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 4번 문제.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한 휴작기관과 작물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작부체계에 대해서 나왔네? 그치?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해서 뭐에 대해서?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한 휴작기관과 작물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 연작이 뭐야? 연작.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작을 뭐라 그래 또? 이어짓기라 했잖아요. 이어짓기. 기억나시나요? 작부체계에서 우리가 뭐뭐 공부했어? 연작, 윤작, 답전윤환, 간작, 혼작, 혼파, 답리작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 거기 작부체계 중에서 연작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작하면 이제 이어짓기.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작이라고 하는데 연작을 하면 뭐가 있었어? 연작을 하면 생육이 뚜렷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기지라 했잖아요. 기지. 연작을 계속함으로써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보자.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 1년 휴작, 2년 휴작, 3년 휴작, 5년 휴작, 10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 휴작이 필요한 것. 쉬는 거야.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거지. 쉬는 거지. 휴식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10년 이상 우리가 다 알아, 어느 정도. 왜? 아바와 인삼은 우리가 많이 그래도 봐왔기 때문에 안다고. 10년 이상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아마와 인삼.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지. 자, 1번 보자. 연작이 가능하다. 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작의 해가 적다는 얘기지. 거기는 뭐가 있었어? 맹류, 조, 옥수수, 고구마. 걔는 연작이 가능하네.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이죠. 그러면은 얘는 옳은 얘기네. 옳은 이야기다. 이걸 좀 지우고 하자. 자, 잠깐만. 그러면 얘는 맞는 거네. 2번, 1년 휴작은 뭐야? 콩, 파, 옥수수, 생강, 시금치. 콩, 파, 생강, 시금치. 그럼 얘도 맞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에 3번, 2년 휴작. 2년 휴작이 뭐 있어? 수박. 2년 휴작이, 근데 수박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수박. 그 다음에 가지, 완두, 우엉. 얘는 뭐야? 5년이잖아, 5년. 얘는 5년의 휴작이 필요한 작물이다. 그 다음에 3년, 이거 4번도 볼까? 3년 휴작. 쑥갓, 토란, 참외, 깡낭콩. 이것은 3년이 휴작이, 3년의 기간이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래서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은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다 했죠.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암기할 게 많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책을 덮지 말고 그때 그날 들은 것,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꼭 복습을 해달라 했어요. 정리를 해달라 했어요. 왜? 이게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다 보면 나중엔 내가 써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쓰긴 썼어. 그때 규리쌤이 얘기할 적에 막 열심히 썼어. 아, 연작이 이어짓기 막 이렇게 썼는데 한참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게 공부하는 내용이 분량이 많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쓰고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항시 수업이 끝나고는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작의 해가 적은 작물 1년 휴작, 3년, 2년 휴작, 3년 휴작, 5년 휴작, 10년 휴작에 어떤 작물이 속하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연작 문제도 뭐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앞 문제들이 너무 편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넘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뭔가 보자. 5번 문제. 5번 문제 보니까 뭐에 대해서 나왔어? 5번 문제. 자, 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네. 12에 대해서. 비료를 주는 거죠. 12, 비료를 주는 거. 1번. 논에서 질산태 지소는 암모니아태 지소보다 비료가 작다. 2번. 암모니아태 지소를 석회 비료와 혼합하면 암모니아 기체로 변한다. 3번. 과실의 결과기에 인산과 칼리의 비료가 충분해 과실의 발육과 품질이 향상된다. 4번. 과인산 석회와 칼슘이 함유된 알칼리성 비료를 혼합하면 인산이 가용화된다. 이렇게 됐어. 논에서 질산태 지소는 암모니아태 지소보다 비료가 작다. 뭐라 했어요? 저기 NO3 마이너스 NH4 플러스 그 다음에 토양.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항시 토양은 마이너스 음이온이고 질산태 지소 NO3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흡착이 되지 않는다. 흡착이 되지 않는다. 유실되기 쉽다. 근데 NH4 암모니아 지소는 토양의 음이온 마이너스와 NH4의 플러스 양이온은 어떻게 흡착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실이 적겠죠. 유실이 적다. 그래서 논에서 질산태 지소는 암모니아 지소보다 비효가 적다. 비료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이다. 그 다음 2번 보자. 2번. 암모니아태 지소를 석회 비료와 혼합하면 암모니아 기체로 변한다. 이건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배합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배합 비료. 그렇죠? 배합 비료. 비료를 보면 교재를 보시면 어디 있었는데 잠시만요. 배합 비료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암모니아 배합 비료에서 비료 성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주의점에서 보면은 암모니아 지소를 함유하고 있는 비료에 석회와 같은 알칼리성 비료를 혼합하면 암모니아 기체로 변해 분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과실의 결과기에 인산과 칼리 비료가 충분해야 과실의 발육과 품질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과인산 석회와 칼슘이 함유된 비료를 혼합하면 어떻게 됐어? 비료를 혼합하면 어떻게 됐어? 인산이 가용화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 인산이 물에 용해되지 않아서 어떻게? 불용화가 되죠. 불용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문제는 이 비료에서 배합 비료에서 비료 성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주의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비료 성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지금 인산,
인산 문제, 그 다음에 비료 성분이 불용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이런 주의점이 세 가지가 있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비료, 그래서 재배 기술에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비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지산태 지수나 암모니태 지수의 특징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배합 비료에 대해서 보통 이제 뭐 논에서 지산태 지수는 뭐 암모니태 지수보다 비료가 작다. 이거는 그 NH4, NO3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는 이제 배합 비료에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6번 문제로 가보자. 자, 6번. 잠깐만요. 6번 문제로 가기 전에 좀 지우가 지저분하니까. 자, 6번. 작물의 생태적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작물의 분류.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이제 재배 개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쵸? 맨 앞장 1단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은, 용도적으로, 용도에 따른 분류도 하고, 이렇게 생태적으로 분류를 했었죠. 1번. 티머시와 알파파는 한지형 목초에 속한다. 티머시와 알파파는 한지형 목초에 속한다. 한지형 목초. 맞나요? 틀리나요? 한지형 목초 하면 뭐야? 생육 적원에 따른 분류에서 나오는 거지. 생육 적원에 따른 분류. 적원에 따른 분류. 거기 뭐가 있었어? 저온작물, 그 다음에 고온작물, 한지형 목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겠지. 그러면 한지형이 나오면 난지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로. 그래서 생육 적온에 따른 분류에는 저온작물, 고온작물, 한지형 목초, 난지형 목초. 그래서 한지형 목초에는 티머스, 알파파. 저온작물에는 뭐가 있어? 저온작물에는 맥류와 뭐 감자. 그 다음에 고온작물에는 뭐 옥수수. 그렇죠? 한지형은 티머시와 알파파. 그 다음에 난지형에는 뭐 수단그라스와 수수. 버뮤다 그라스와 수수. 이렇게 해서 생육 적원에 따른 분류죠. 이것은 뭐야? 1번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벼와 밀은 주형작물에 속한다. 주형작물이 뭐야? 생육형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생육형에 따라서. 그럼 주형작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포복형. 2번은 주형작물, 그 다음에 포복형. 주형작물은 저렇게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거.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 그래서 벼, 맹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복은 뭐야? 기는 거 있잖아. 기어서 지표를 덮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었어? 고구마 같은 게 있었죠. 고구마. 포복. 긴다 했죠. 지표면을 기어서 그러니까 줄기가 땅을 기어서 지표면을 덮는 거. 그런 작물을 우리가 포복형 하니까 요즘에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제가 TV에서 아주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강철 부대? 그 여군 편이 있는데 와, 엄청나더라고. 엄청나. 야, 그래서 같은 여자이면서도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막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 그분들도 막 그 포복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강철 부대를 댈 수 있으면 뭐 찾아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제 방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복형, 기어서 줄기가 땅을 기어서 그 지표를 덮는 작물, 이걸 갖다 우리가 포복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가 있어? 뭐 직립형 목초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포복형 목초가 있죠. 이건 생육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다. 생육형에 따라서. 그럼 뭐야? 2번도 맞는 얘기네. 2번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2번도 옳으신 말씀이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러면 어디서 틀렸나 한번 보자. 어디서 틀려나가나 한번 보자고. 3번. 보리와 감자는 저온작물이다. 지금 했죠.
생육 적원에 따라서 분류할 적에 저온작물, 고온작물, 그 다음에 한지역 목초, 난지역 목초 이렇게 했죠. 한지역 목초는 북방향 목초를 얘기하고 난지역 목초는 남방향 목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야. 그럼 4번 호프와 아스파라거스는 2년생 작물에 속한다. 2년생 작물에 속한다. 이거 뭐로 분류한 거야? 생육 연한에 따라서 분류했지. 생육 연한에 따라서 연한에 따른 분류이다. 생육 연한. 여기는 뭐뭐 있었어? 1년생, 월년생, 2년생, 그 다음에 단년생. 그쵸? 1년생. 그 다음에 월년생. 그 다음에 2년생. 그 다음에 단년생. 그쵸?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생육 연한에 따라서. 1년생은 뭐야? 1년에 다 끝나는 거야. 1년에. 뭐랄까, 봄의 파종에서 그 해에 성숙 고사하는 거. 성숙 주는 거. 그러니까 1년생. 그래서 1년생에는 여름 작물이 많다 했죠. 그 다음에 월년생은 뭐야?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 늦봄이나 초여름에 성숙하는 작물. 거기는 뭐야? 겨울 작물이 많고, 월년생에는 뭐가 있었어? 월년생에는 가을보리와 가을밀이 있더라. 2년생은 2년간이겠죠? 2년간. 그래서 2년생은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성숙하는 거. 거기는 뭐가 있어? 무와 사탕무 같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단연생은 뭐야? 단연생. 생존 연한과 경제 이용 연한이 단연이니까 뭐야? 여러 해인 작물. 여기는 뭐가 있었어? 호프,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은 단연생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호프와 아스파라거스는 2년생이 아니고 얘는 2년생이 아니고 뭐다? 단연생이더라. 그래서 생존 연한은 이렇게 1년생, 월년생, 2년생, 단연생으로 나눴는데 구분이 되는데 단연생은 생존 연한과 경제 이용 연한이 여러 해인 작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생태적 분류 같은 거는 점수를 주겠다고 문제를 내는 거야. 점수를 주겠다는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뭐야? 당연히 내 것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 것으로 해서 점수에 보탬이 돼야 되겠죠. 점수를 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우리가 재배 개설해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 야생과 재배벼에 대한 뭐 비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바빌로프의 뭐 지역에 대해서 나온다든가. 뭐 특별히 나올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재배 개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모두가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문제 가봅시다. 7번 문제. 식물생장 조절제와 일자학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무엇에 대해서? 식물생장 조절제와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독고마리는 2.4D를 처리하면 개화가 억제된다. 파인애플은 NAA를 처리하면 개화가 억제된다. 디귿. 나파의 꽃은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리을. 국화는 AMO 1618을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이건 뭐야? 일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식물 생장 조절제에 대해서 출제가 된 거네. 그렇죠? 일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식물 생장 조절제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독고마리는 2.4D를 처리하면 개화가 억제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파인애플은 NAA를 처리하면 개화가 억제된다. 개화가 유도된다 했죠. 개화가 유도된다. 그럼 일단 지우고 가는 거야. 얘는 틀렸네. 1번하고 3번은 아니네. 그쵸? 그 다음 나팔 꽃은 GA를 처리하면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맞는 얘기죠. 국화는 AMO
1618에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그 뭐야? AMO 1618은 뭐야? 얘는 뭐야? 생장 억제 물질이죠. 그래서 생장 억제 물질에는 뭐 B9이 있고, 그 다음에 뭐 MH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생장 억제 물질. 그래서 국화는 이렇게 생장 억제 물질을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그러다 보면 뭐야? 리을. 개화가 얘는 지연되죠. 지연되더라. 국화는 MO1618을 처리하면 국화에 발근한 삽수에 처리하면 줄기가 단축이 되고 개화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생장 억제 물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틀린 게 뭐야? 니은하고 리을이죠. 니은하고 리을. 그럼 뭐야? 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네. 독고마리는 2.4D를 처리하면 개화가 억제되고 나팔꽃은 지베레닌을 사용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이거는 그 일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식물 생장 조절제 편에서 나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기술이죠. 재배 기술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장이니까 재배 환경. 재배 환경에서 상적 발육과 환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식물 생장 조절제는 재배 기술이었겠지만 일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식물 생장 조절제니까 이건 재배 환경에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8번. 종자의 분류로 옳지 않은 거. 종자의 분류로 옳지 않은 거. 종자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종자의 분류. 종자의 분류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벼, 보리, 옥수수는 배유 종자이다. 맹류와 잡곡은 전분 종자에 속한다. 겉보리, 귀리는 식물화상 과실이다. 강낭콩, 고추, 메밀은 식물화상 종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야? 우리가 종묘, 종자를 시작할 적에 종묘 편에서 봤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배유종자. 배유종자가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배유종자가 나오면 무배유가 나와야지. 무배유종자. 배유가 없는 종자이다. 그러면 배유종자에는 벼, 보리, 옥수수 맞죠? 배유종자에는 벼, 보리, 옥수수. 그럼 무배유는 뭐가 있어? 콩, 팥, 완두, 콩팥, 완두. 그 다음에 상추오이. 오이. 그래서 배유종자냐 무배유종자냐 라는 게 출제가 됐는데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맹류와 잡곡은 전분종자에 속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겉보리, 귀리는 여기 이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올려놨습니다. 식물학상 종자, 식물학상 과실, 영양기관, 포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식물학상 종자. 여기서 뭐라 했어? 겉보리와 귀리는 식물학상 과실이다. 겉보리와 귀리는 식물화상 과실에서 과실이 0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럼 얘도 맞는 거죠. 4번. 강낭콩, 고추, 메밀은 식물학상 종자이다. 식물학상 종자, 강낭콩, 고추, 메밀이 어딨어? 메밀은 식물학상 과실이라는 얘기지. 메밀은 식물학상 과실이다. 어디에 속하냐? 과실이 낮출된 것. 과실이 밖으로 나온 것. 우리가 낮출됐다는 얘기는 많이 쓰죠. 뭐에서 썼어? 나자식물할 적에. 그렇죠? 낮출된다, 이죠.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메밀은 식물학상 과실. 그 중에서도 과실이 낮출된 것에 속하는 것이 옥수수, 메밀, 호프, 들깨, 상추 이런 것들 이곳에 속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 분류에 대해서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가 또 어떤 문제일지 궁금해지는데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많이 이제 지쳤을 거고 뭐
좀 탈진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시험이 여러분들 끝나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진맥진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날부터 저도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하죠, 뭐 저도.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아, 우리 수험생들이 아는 문제만 출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그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컨디션이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몸살 기운도 있고 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공들여서 애써서 준비하신 것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아, 요즘 보니까 우리가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어마어마하게 더웠고 이제 날이 조금 요즘엔 좋더라고. 근데 뭐 가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이라고는 하지만 가을이 잠깐 왔다가 가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밖에 공기도 좀 쐬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번 문제 보니까 피토크롬에 의해 유도되는 적색광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토크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옳지 않은 것. 뭐에 대해서? 적색광 효과에 대해서. 적색광 효과. 피토크롬에 의해 유도되는 적색광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를 아예 올려드렸습니다. 자, 1번 종자 단계의 상추는 발화가 촉진된다. 2번 성체 단계의 완두는 절간신장이 촉진된다. 3번 유식물체 완두는 절간신장이 촉진된다. 3번 유식물체 단계의 길이는 탈황백화가 촉진되고 잎이 펼쳐진다. 4번 유식물체 단계의 겨자는 1차 엽이 발달하고 안토시아닌 생성이 촉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 하나하나? 피토크롬에 의해 유도되는 대표적인 광가역 반응에서 식물과 발달 단계와 적색광 효과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상추는 뭐야? 상추는 종자의 단계는 뭐야? 발달 단계는 종자 단계의 상추는 발화가 촉진이 되더라. 그럼 1번은 뭐야? 오르신 말씀입니다지. 오르신 말씀입니다. 2번 완두야, 완두. 완두는 성체 단계의 완두는 절간 신장이 저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였어? 절간 신장이 촉진된다 그랬죠. 그러면 뭐야? 저해돼야 되는데 촉진된다 그랬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네. 3번 보자. 귀리야. 귀리가 아니고 귀리야. 귀리는 어떻게 됐어? 유식물체 단계의 귀리는 탈황백화 촉진, 황백화가 촉진되고 잎이 펼쳐지더라. 그 다음 겨자. 유식물체 단계의 겨자는 1차 엽이 발달하고 안토시아닌 생성이 촉진되더라. 이것이 피토크롬에 의해 유도되는 대표적인 그 광가역 반응, 적색광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게 박스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9번 문제까지 많이 왔네요. 9번까지 풀었으면. 그렇죠? 9번까지 풀고 자, 10번 문제 또 보도록 할까? 10번째 문제. 10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번째 문제. 자, 10번. 수분의 역할과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옳지 않은 것. 수분의 역할, 수분 환경에서 수분의 역할. 우리가 맨 처음에 수분 환경 할 때 첫 번째 공부했던 게 수분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흡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분의 역할과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됐어요. 1번. 토양 용액 자체의 삼투압은 작물의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2번. 수분은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3번. 작물 조직 내 세포 사이의 수분 이동은 확산, 압차, 구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4번. 팽압은 삼투로 세포 내 수분이 많아져 세포를 팽창시키려는 압력을 말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야? 옳지 않은 거? 실제 작물의 수분 흡수는 삼투압인가요?
삼투압이 마갑보다 높을 때 이루어지죠. 작물의 수분 흡수는 삼투압이 마갑보다 높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나머지는 다 옳죠. 수분은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매개체 역할을 한다. 수분의 역할이었죠. 그 다음에 작물 조직 내 세포 사이의 수분 이동은 확산압차 구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흡수 과정이었죠. 그래서 확산압차 구배 이런 거 공부했죠. 그리고 뭐 팽압. 우리가 삼투가 뭔지, 삼투압이 뭔지, 팽압이 뭔지, 마갑이 뭔지 공부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다 아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수분하면 또 뭘 생각해야 돼? 식물체 내의 수분 포텐셜을 했죠. 식물체 내의 수분 포텐셜에서 뭐 있어? 팽만 상태라든가, 또 뭐야? 원형지 분리 상태.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자주 출제되는 거라 했죠. 원형지 분리 상태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형지 분리 상태는 뭐야? 팽만 상태는 뭐야? 팽만 상태는 제가 뭐였어요? 삼압을 먹었더니 배가 빵빵했다 해줬다 했죠. 삼투압하고 압력. 삼압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수분 포텐셜이 0이 되더라. 그래서 삼압을 먹었더니 배가 팽팽해지더라. 그래서 팽만 상태. 삼합을 기억해달라 했어요. 삼압.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수분 흡수하면은 이제 우리가 능동적 흡수, 수동적 흡수. 증상작용에 의해서, 근압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비현상.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수분에 대해서, 수분 환경에 대해서 10번째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10번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 하나 더 풀어볼까? 하나 더 풀어보고 쉴까요? 잠시만요. 자, 11번 문제 보자. 작물이 수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수광에 대해서, 수광 태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네. 수광, 광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광. 자, 1번. 콩은 키가 작고 도복에 강하며 가지를 많이 치는 품종이 수광에 좋다. 그 다음에 남북 일항은 동서 일항보다 수광 시간이 짧고 작물 생장기에 수광량이 많아 유리하다. 3번. 벼는 규산과 칼리를 충분히 주고 무분열기에 질소를 적게 주면 수광 태세가 좋아진다. 맹류에서는 광파 재배보다 드리파 재배를 하는 것이 수광 태세가 좋아진다. 수광 태세는 뭐야? 광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쉽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봐봐. 콩은 키가 작고 도복이 강하며 가지를 많이 치는 품종이 수광이 좋다. 이게 뭐야? 이상적인 초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네. 그죠? 이상적인 초형.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뭐 배웠어요? 이상적인 초형에서 예를 들어서 벼하고 옥수수하고 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콩의 이상적인 게 뭐 있을까? 키가 크지만 도복에 강한 거. 키가 크지만 도복에 강하고 가지를 많이 치는 것. 가지를 적게 쳐야 되겠죠. 가지를 적게 치는 것. 그 품종이 수광에 좋다. 얘가 틀린 거네. 키는 크지만은 도복이 강한다. 쓰러짐에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지는 짧고 적게 치는 것이 좋다. 짧고 적게 치는 품종이 수광에 좋다. 이렇게 고쳐야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광에 대해서 수광 태세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 이상적인 초형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2번 하나 더 보자. 12번 하나 더 보고 쉽시다. 자, 12번 뭐가 나왔어? 12번 홈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홈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홈파가 뭐야? 홈파. 잠깐만 여기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합시다. 홈파가 뭐야?
홈파. 섞어서 파종하는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작물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 파종하는 것, 홈파. 섞어서 파종하는 것. 그걸 홈파라 그래, 홈파. 그래서 1번부터 볼까? 1번. 화분과 목초와 콩과 목초를 홈파하면 건조 만들기가 어렵다. 2번. 오초드 그라스와 클로바를 홈파하면 잡초의 발생이 적어진다. 3번. 화분과 목초와 콩과 목초를 홈파하면 가축의 영양성이 유리하다. 4번. 홈파를 하면 병충해와 방제와 수확 작업 등이 불편하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홈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쵸? 홈파의 장점과 단점. 1번. 화분과 목초와 콩과 목초를 홈파하면 건조 만들기가 어려운가요? 아니죠. 왜 그랬다고 해서? 콩과 목초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건조 만들기가 불편한데 화분과 목초와 함께 파종하면 건조 생산이 용이하다. 그래서 건조 생산이 용이하다로 바꿔야 된다. 건조 생산이 용이하다. 콩과 목초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건조 만들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화분과 목초와 같이 홈파하면 건조 생산이 용이하다. 이거는 뭐야? 2점으로 들어가겠죠? 2점. 건조 제조상의 2점이다. 제조상의 2점. 그 다음, 오초드 그라스와 클로바를 홈파하면 잡초의 발생이 적어진다. 잡초 경감. 잡초를 경감시킬 수 있더라. 뭘 함으로써? 홈파를 함으로써 잡초 경감할 수 있다. 잡초의 발생이 적어질 수 있다. 3번. 화분과 목초, 콩과 목초를 홈파하면 가축의 영양상 유리하다. 가축의 영양상 이롭다. 가축 영양상에 있죠. 이랬을 거? 가축 영양상에 있죠. 이건 다 홈파의 장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얘는 그럼 많은 얘기고. 4번. 홈파를 하면 병충해 방제나 수확 작업 등이 불편하다. 얘는 단점으로 들어가겠죠. 4번은 단점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뭐야? 병충해 방제라는 홈파. 두 가지 이상의 작물 종자를 섞어서 파종하다 보니까 병충해도 그 작물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확하는 것도 수확 시기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야? 또 단점에 들어가는 게 체중이 곤란하더라. 그래도 아무래도 파종도 불편하겠죠. 한 가지 종자만, 작물의 종자만 파종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같이 파종하는 것은 파종도 불편하더라. 이것은 뭐야? 홈파의 단점이다. 홈파의 단점.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뭐 시험에 나왔죠? 앞에서 나온 게 연작이 나왔고 홈파가 나왔네요. 그러면 작부체계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 이 쉬운 데서 두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쵸? 홈파와 연작이 이번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게 어떻게 작부체계에서 이렇게 쉬운 곳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지? 하고 해피하게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해피하잖아. 작부체계에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는 연이어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연작과 홈파 두 가지 작물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하는 이 홈파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만점이 아니라 200점도 200%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한번 봅시다. 13번. 잡초 종자의 발화 및 출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어. 옳지 않은 건 1번. 피와 독세풀은 휴면이 타파된 경우라도 환경이 불량하면 2차 휴면이 유도된다. 2번. 농경이 잡초는 알칼리성보다 산성 토양에서 잘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올챙이, 구랭이, 물달개비, 돌피순으로 발화를 위한 산소 요구도가 낮다. 4번.
대부분의 경지 잡초들은 호광성 식물로 광해에 노출되는 표토에서 발화한다.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잡초 종자의 발화 및 출현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네. 출현 특성. 그럼 1번 볼까? 피와 둑새풀은 휴면이 타파된 경우라도 환경이 불량하면 2차 휴면이 유도되죠. 그렇죠? 휴면. 많은 잡초 종자들은 휴면성이 지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특성에서 보니까 뭐야? 출현 특성. 잡초의 출현 특성. 1번은 뭐야? 휴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휴면.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자, 2번. 농경지 잡초는 알카리성보다 산성 토양에서 잘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얘는 뭐야? 토양산도, pH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올챙이, 고랭이, 물달개비, 돌피순으로 발화를 위한 산소 요구도가 높다. 그거 어떻게 됐어? 논잡초 중에서 논잡초는 어떻게 돼 있어? 3번은 이렇게 놓을까? 산소 요구도, 발화를 위한 산소 요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돌피,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야. 올챙이, 고랭이, 그 다음에 뭐야? 물달개비, 순으로 발화를 위한 산소 요구도가 높다. 이렇게 순서를 해야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 3번이 틀린 거야.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출현 특성 중에서 산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4번. 대부분 경지 잡초들은 호광성 식물로 광에 노출되는 표토에서 발화된다. 그럼 얘는 뭐냐? 광선에 대해서. 우리가 잡초 종자의 출현 특성을 보면 이제 휴면, 토양산도,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광선,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휴면, 토양산도, 산소, 광선, 수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출현 특성은 이렇게 피와 둑새풀은 휴면이 타파된 경우라도 불량한 환경이 되면 2차 휴면에 돌입을 하더라. 그 다음에 토양산도는 이렇게 알칼리성보다 산성토양에서 잘 출현한다. 얘는 2번 문제. 그 다음에 산소의 발화를 위한 산소 요구도는 3번. 놈잡초에서는 돌피, 올챙이, 고랭이, 물달개비 순으로 발화를 위한 산소 요구도가 낮다. 이렇게 바꿔야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초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네. 재배기수 중에서 잡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 이것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잡초 종자의 발화에 대해서 이렇게 출현 특성, 잡초의 출현 특성을 보니까 휴면과 토양 산도와 산소와 광선과 수명에 대해서 나눠져 있더라. 기억이 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4번 문제. 조직 배양에 대해서 작물의 유전성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직 배양이 뭐야? 조직 배양. 우리 식물이 세포나 조직, 기관 등을 기내 영양 배지에서 무균적으로 배양하여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재배양 기술을 조직 배양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럼 하나하나 볼까? 1번. 정상적으로 발화 생육하지 못한 잡종 종자는 배배양을 통해 잡종 식물을 육성할 수 있다. 2번. 조직 배양에서 사용하는 호르몬은 NAA, 키네틴, 2.4D 등이 있다. 3번. 조직 배양은 단기간에 대량 증식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무병주를 육성할 수 있다. 육성할 수 있다. 4번. 화분 배양에서는 화분벽 세포 조직이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뭐야? 다 맞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발화 생육하지 못하는 잡종 종자는 배배양을 통해서 잡종 식물을 육성할 수가 있다.
2번 조직배양 사용하는 호르몬은 NAA, 키네틴, 2.4D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조직배양은 단기간에 대량 지식이 가능하고 무병주, 바이러스 무병주를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4번. 화분 배양에서는 화분벽 세포 조직이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까봐 여기다 상세히 올려드렸습니다. 내용을. 자, 볼까? 약배양은 화분 세포 이외에 화분벽 세포가 화분벽 세포 조직이 기관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화분만을 배양하는 화분 배양이 개발되었지만 효율이 낮고 백세체가 많이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4번. 약배양이라냐. 약배양은 화분 세포 이외에 화분벽 세포 조직이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에 대한 문제 첫 번째 하나 나왔네요. 유전성에서 작물의 유전에서 한 문제 조직배양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렵다는 것보다도 작물의 유전성 같은 경우는 용어가 조금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셨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작물의 유전성인 점수 획득하기 굉장히 좋은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 같은 데는 암기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뭐 1년 시작을 하느냐, 3년 시작을 하느냐, 5년 시작을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 재배 기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유전성은 그렇게 문제가 난해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에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걸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물의 유전성이 점수 획득하기에는 좋은 단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자. 15번 문제. 제초제에 대한 설명, 제초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제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초제, 재배 기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제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부타클로린은 벼와 맹류 포장에서 사용되는 선택성 제초제이다. 심아지는 트리아진계 제초제로서 토양 처리제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알라크로린은 디페닐 에테르계 제초제로서 콩, 고구마 등의 밭작물에 이용된다. 4번 파라쿼트는 접촉형으로 비선택성 제초제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밑에다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선택성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접촉형 제초제, 그 다음에 이행성 제초제. 선택성, 작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잡초에만 피해를 준다. 선택적으로 제초 역할을 한다. 제초제를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원하는 것만 죽이는 거야. 잡초에만 피해를 주잖아. 작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잡초에만. 선택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시 용어에 대해서 눈여겨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어의 앞에 지문에 어느 정도 답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에 보니까 2.4D나 부타클로린, 벤타존 이런 것들이 선택성 제초제. 그래서 1번에 부타클로린은 벼와 맹류 포장에 사용되는 선택성 제초제다. 그래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2번. 심아지는 트리아진계 제초제로서 토양 계량제로 이용된다. 이거를 보면 교재를 한번 볼까요? 어디쯤 있나 한번 볼까? 제초제에 보면은 그 제초제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분류 있죠. 페녹시계, 아미드계, 트리아진계, 요소계, 카바메이트계, 비피릴 딜리움계, 디페닐 에테르계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지금 앞에 제초제의 활성에 따른 분류. 얘는 활성에 따른 분류죠. 선택적 제초제, 뭐 비선택성 제초제, 접촉형 제초제, 이행성 제초제는 제초제 활성에 따른 분류고 그 뒤면은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화학적 특성. 그래서 보니까 심아지는 트리아진계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심아지는 트리아진계다. 심아지는 트리아진계라고 했죠. 그래서
밭작물의 토양 개량, 토양 처리제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크로리는 디페닐 에테르계 제초제로서 콩, 고구마 등의 밭작물에 사용된다. 했는데 뭐야? 얘는, 아미드계죠. 아미드계. 교재를 한번 확인하시면, 아미드계 보면은, 알라크로리, 라쏘라는 그 제품이 있죠. 거기서 대부분의 1년생 밭작물에 사용이 된다. 토양 처리제죠. 처리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겠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신 수준은 넘어가고, 여기서 알라크로리는 뭐다? 디페닐 에테르계가 아니고 아미드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파라코트는 접촉형으로 비선택성 제초제이다. 아까 하다 말했죠. 비선택성은 뭐야? 선택성은 잡초만 피해를 주는 거잖아. 작물은 피해를 안 줘. 근데 비선택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접촉형. 제초제가 처리된 부위. 접촉된 부위에서만 제초 효과가 일어나는 것. 접촉형. 그래서 파라코트, 디콰이트. 그 다음에 이행성 제초제는 제초제가 처리된 부위로부터 이행이 되는 거야. 양수분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여 다른 부위에도 약효가 나타나는 제초제를 우리가 이행된다. 이행성, 이동하여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벤타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초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에 활성에 따른 분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제초제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 요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로 다른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쵸?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제초제 다음 문제를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나왔나? 제초제 다음의 문제는, 이번에 별 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옳은 것만, 그것도 모두 고르시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잖아. 그죠? 모두 고르시오. 그래도 이번에는 지문이 2가지씩이라 별 문제가 없는데 뭐 2개, 3개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면 풀 수 없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한번 모두 골라보자고. 벼의 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어. 자, 벼의 냉에는 뭐가 있었어? 종류가? 지연형 냉해. 그쵸? 또 뭐가 있어? 장애형 냉해. 또 하나가 병해형 냉해죠. 냉해는 그쵸? 지연형, 그 다음에 장애형, 그 다음 병해형, 냉해로 구분이 된다. 그럼 하나하나 볼까?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어. 옳은 것만. 질소의 동화가 저해되어 암모니아 축적이 적어진다. 암모니아 축적이 어떻게 돼? 잘 보시고. 강합성이 감소하여 단백질의 합성이 저하된다.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걸쳐 나타나는 병해를 장해형 냉해라고 한다. 리을, 규산의 흡수가 적어지고 도열병 등의 병균 등이 용이하게 된다. 침입이 용이하게 된다. 1번, 질소의 동화가 저해되어 암모니아의 축적이 증가된다. 증가되는 거죠. 증가된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지연형 냉해잖아. 기억은 지연형 냉해다. 그 다음 2번, 광합성이 감소하여 단백질의 합성이 저하된다. 광합성이 감퇴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저하돼.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면 어떻게? 체내 암모니아가 축적이 되겠죠. 얘는 암모니아가 축적이 돼서 도열병.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도열병에 발생이 된다. 도열병균의 번식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겠어? 도열병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병해형이겠죠. 그 다음 3번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애를 장애형이 아니죠. 출수 초기부터
초기부터는 뭐야? 지연형이잖아. 디귿은 지연형. 그러면 얘도 틀린 거네. 그쵸? 그러니까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 거네. 그럼 장애형 냉이는 언제부터야? 장애형 냉이는. 저 지연형 냉이는 생애 초기부터 출수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애를 우리가 지연형 냉이라 그러는데 자연형은 장애형은 언제야? 장애형은 유수 형성기부터 개화기까지. 유수 형성기부터 얘는 유수 형성기부터 그렇죠? 유수 형성기부터 어디까지? 유수 형성 개화기까지. 장애형 냉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리을, 규산의 흡수가 적어지고 도율병균의 평균 침입이 용이해진다. 이것도 병해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1번 기억 틀린 거고 디귿 틀린 거네. 기억 틀리고 디귿 틀리고 기억 틀리고 디귿 틀리고. 그럼 어떻게 돼? 답은 3번이네. 3번. 니은 리을. 광합성이 감소하여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면 텐의 암모니아가 축적이 돼서 도열병의 병균이 침입이 용이해지는 것. 그리고 규산의 흡수가 적어지고 도열병균의 병균 침입이 용이해진다. 이거는 병해형 냉해다. 그래서 냉해에는 지연형 냉해와 장애형 냉해와 병해형 냉해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온장애. 냉해는 저온장애죠. 저온장애. 그럼 우리가 고온장애는 뭐가 있었어? 그러면 어차피 한 길이 한번 보자. 고온장애는 뭐가 있어? 열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목초의 하고 현상. 목초의 하고. 그거는 고온장애고 냉해는 저온장애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지워도 되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냉해에 대해서도 재배 환경에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으로 할까? 중중으로 할까? 중하로 할까?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번 문제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다음 문제. 이배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상세하게 써드렸는데 일단 문제부터 지문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배체 작물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유전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유전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자일성 작물에서 자식을 거듭한 M세대 집단의 E형 접합체 빈도는 1-2분의 1의 M-1이다. 2번. 자일성 작물에서 대립 유전자 N쌍이 모두 독립적이고 E형 접합체인 경우 M세대까지 자식간 집단의 동형 집합체는 2분의 1 M-1이다. 3번. 타일성 작물의 유전적 평형 집단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하여 A 빈도가 0.6일 때 열성 호모 개체 AA의 유전자형 빈도는 0.4이다. 4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충족되는 타식성 작물 집단에서는 세대가 계속 진전되어도 유전자형의 빈도에는 변함이 없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서 충족되는 타식성 작물 집단에서는 세대가 계속 진전하여도 유전자형의 빈도에는 변화가 없다. 맞는 얘기죠. 1번으로 갑시다. 자일성 작물에서 자식을 거듭한 M세대 집단의 E형 접합체 빈도는 1-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되나? 1-2분의 1의 M-1은 뭐야? 얘는 E형이 아니고 동형 접합체지. 그쵸? 그러면 동형 접합체 빈도 여기가 다 쓸까? 접합체 빈도. 그러면 여기서 자식을 거듭한 M세대 집단의 E형 접합체는 얼마이겠어? E형 접합체. 여기다 쓸까?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쓰고 지우자. E형 접합체 빈도는 2분의 1의 M-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맞는 이야기다. 1번에. 그 다음에 2번. 자식성 작물에서 대립 유전자 N쌍에서 모두 독립적이고 E형 접합체인 경우 M세대까지 자식한 집단의 동형 접합체 빈도는 2분의 1의 M-1이다.
뭐야? 대립 유전자 N쌍의 경우에 빈도 변화죠. 대립 유전자 N쌍의 경우에 빈도 변화. 대립 유전자 N쌍의 경우에 빈도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빈도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볼까? 모두 독립적이고 이형 접합체인 경우에 M세대까지 자식한 집단의 동형 접합체의 빈도는 2분의 1 n-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얘도 바뀐 거네. 위와 같이 얘는 이형 접합체 빈도를 얘기했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형 접합체 빈도를 얘기한 거고, 글씨가 날아다닌다. 잠시만. 2분의 1의 n-1은 이형 접합체 빈도이다. 그러면 동형 접합체는 어떻게 됐어? 동형 접합체 빈도는 어떻게 되겠어? 1-2분의 1의 n-1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M세대 자식 집단의 빈도 변화. M세대의 자식 집단의 거듭하는 거죠. M세대의 자식 집단의 빈도 변화고, 2번은 대립 유전자 N쌍의 경우에 빈도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야. 그렇죠? 이형 접합체 빈도하고 동형 접합체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형 접합체는 2분의 1의 n-1, 동형 접합체는 1-2분의 1의 n-1. 그리고 대립 유전자 N쌍의 경우에 빈도 변화는 동형 접합체는 1-2분의 1의 n-1. 그리고 이형 접합체는 2분의 1의 n-1이 되어야 맞는 얘기다. 옳게 고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린 얘기다. 옳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면 3번 해보자고. 4번은 아까 제가 맞다라고 표시를 해드렸죠. 4번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충족되는 탈성 작물 집단에서는 세대가 계속 진전하여도 유전자형의 빈도에는 변화가 없다. 옳은 얘기예요. 자, 3번 보자. 탈성 작물의 유전적 평형 집단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대하여 A의 빈도가 0.6일 때 열성 호모 개체의 유전자형 빈도는 0.4이다. 이렇게 됐어. 여기다 자세히 써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로 하고 이렇게 쓰면은 또 한참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규리쌤이 여기다 다 올려드렸으니까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대립 유전자 빈도 A가 대립 유전자 빈도 A가 라지 A가 0.6일 때 AA 여기서 호모 개체 AA 유전자 빈도를 계산하려면 여기서 지금 이제 얘와 얘 지금 이게 맞냐 옳으냐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면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 대립 유전자 2개 라지 A와 스몰 A일 때 대립 유전자가 2개일 때 유전자형 빈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데 유전자형의 라지 A의 유전자 빈도 라지 A와 스몰 A의 유전자형의 빈도 스몰 A의 유전자형 빈도에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서 P는 대립 유전자 A, 라지 A의 빈도고 Q는 대립 유전자 스몰 A 빈도인데 여기서 Q는 1-P란 말이야. Q는 1-P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가 0.6이야. 라지 A 여기서 대립 유전자 라지 A의 빈도가 0.6이야. 0.6이면은 1-0.6이잖아. Q를 하려면 1-0.6. 그렇죠? 0.6이면 얼마 나와? 0.4가 나오잖아. 그렇지? 0.4가 나오지. 0.4. 근데 뭐야? 여기서 스몰 A의 유전자 빈도는 뭐야? Q의 자승이잖아. 그렇죠? Q의 자승이면 얼마?
0.4의 자승. 그럼 어떻게? 4, 4, 16. 그쵸? 4, 4, 16. 그래서 0.1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라지 A와 유전자 빈도는 P. P의 자승, 라지 A와 스몰은 EP, Q. 스몰 A는 유전자형의 빈도를 Q의 자승. 이렇게 해서 Q는 1-P이기 때문에 P가 A의 빈도가 0.6이니까 0.4가 나온다. 근데 스몰 AA잖아. 그쵸? 스몰 AA의 유전자 빈도는 Q의 자승이기 때문에 0.4의 자승은 4, 4, 16, 0.21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틀린 답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틀린 것이다. 여기서 A 빈도가 0.6일 때 A의 유전자 빈도는 얼마? 0.64가 돼야 된다는 얘기. 얘가 어떻게 된다? 0.16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게 표가 굉장히 복잡했잖아. 그쵸? 계속 길게 나오고 막 이랬는데, 간단하게 기억할 것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것만 하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이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8번 문제. 18번 문제 보자. 18번 문제. 잠시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볼까? 18번 문제가 무엇이 나왔나 보자. 18번 문제 볼까?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연달아서 지금 이제 계속 작물의 유전성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DNA 유전 암호는 메신저 RNA로 전사된 후 아미노산으로 번역되어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 다음 진핵세포는 전사 번역이 핵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 3번 전사는 RNA 중합효소가 DNA 프로모터에 결합함으로써 시작된다. 4번 스프라이싱은 RNA 장구체에서 인트론을 제거하고 액션만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볼까? DNA 유전 암호는 메신저 RNA로 전사된 후 아미노산으로 번역되어 단백질을 합성한다. 뭐야?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진핵세포는 전사와 번역이 핵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진핵세포. 우리가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에서 공부를 했죠.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어떻게 돼서? 전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했어? 전사는 핵에서. 여기서 전사는 핵에서. 그러면 번역은 어디서 이루어져? 번역은 세포질에서. 여기 뭐였어? 전사와 번역이 핵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했잖아. 근데 전사와 번역이 핵에서 거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사는 핵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고쳐야만 옳은 이야기다. 진핵세포는 전사는 핵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쳐야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 자, 3번도 읽어보자. 전사는 RNA 중합효소가 DNA 프로모터에 결합함으로써 시작된다. 스프라이징은 RNA 전구체에서 인트론을 제거하고 이것도 우리 계속 강조했었죠. 액션만 연결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스프라이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용어를 알면 유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내용이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뭐 시험 보신 분들 또 시험 보신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전성 어려워하지 말라. 윌쌤과 같이 하다 보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볼까? 19번 문제. 안 넘어갔군요. 죄송합니다. 넘긴다는 게. 19번 문제. 핵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번에 그 출제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이 한 것 같아. 유전은 거의 다 뒤로 다 빼버렸네. 그쵸? 유전이 그래도 출제 양이 많았었는데도 이렇게 다 뒤로 빼주는 바람에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보자. 핵의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됐어. 핵의 유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네. 핵의 유전의 특징. 그렇죠? 핵의 유전은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식물의 ATP 합성 관련 유전자와 세포지 웅성 불임성은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하여 지배된다. 3번, 정역 교배의 결과가 일치하고 핵의 유전자는 핵 게놈의 유전자 지도에 포함될 수 없다. 4번, 식물체의 돌연변이 유발론을 처리하면 세포질의 색소체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여러 종류의 색소체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핵의 유전은 거의 마지막 편에서 보면 우리 교재에서 그 유전에서 거의 마지막 단락에서 나왔던 거죠. 핵의 유전. 한번 볼까요? 핵의 유전. 이따 찾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번. 핵의 유전은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식물의 ATP 합성 관련 유전자와 세포지 웅성 불임성은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해 지배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3번. 정역교배 결과가 일치하고 핵의 유전자는 핵 게놈의 유전자 지도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정역교배의 결과에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얘가 틀린 거네. 일치하지 않고 핵의 유전자는 핵 게놈의 유전자 지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될 수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옳은 얘기죠. 얘는 옳은 얘기다. 네. 그 다음 식물체의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하면 세포질의 색소체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여러 종류의 색소체가 나온다. 그래서 핵의 유전에 대해서 특징을 보니까 핵의 유전은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정역교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핵의 유전자는 핵 게놈의 유전자 지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옳은 답이었습니다. 옳은 문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3번. 핵의 유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핵의 유전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해달라고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의 유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단일 식물의 일장 처리 조건에 의해 화석유도 반응 중 계하 조건만을 모두 고르면 단 광질은 자연광이고 한계 일장은 12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장일 단위 뭐야? 장일은 그렇죠? 장일은 뭐야? 명기가 길 때 계하가 유도되는 거. 얘는 명기가 길 때
명기가 길 때 개화가 잠시만요. 그러면 단일은 어떻게 해서? 암기가 길 때죠. 암기가 길 때 개화가 유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일은 뭐라 했어? 단야. 밤이 짧은 거, 암이 짧은 거, 단야식물. 그 다음에 단일은 뭐야? 장야. 밤이 긴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림을 찬찬히 보니까 뭐가 있을까? 3번, 4번, 아니 10번하고 D번 맞아. 10번. 10번이 뭐야? 이거 한번 10번 볼까, 이렇게? 10번. 10번은 뭐야? 야간조파네. 중간에 야간조파. 광중단. 광중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광중단, 장일식물에, 이건 장일식물이잖아. 그죠? 명기가 긴 거잖아. 그래서 얘는 장일식물에 10번 얘기예요. 10번. 장일식물에서 야간조파를 하면 야간조파는 광중단을 해도 개화 유도에는 지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장일에서 개화가 된다는 얘기죠. 개화된다. 지금 단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10번은 틀린 거네. 그쵸? 10번 틀린 거야. 그럼 C 빼는 거야, 이제. 그럼 답은 1번하고 2번 남았네. 그 다음 D번에도 보자. D번은 뭐야? 암기 중에, 그쵸? 암기 중에, 연속 암기죠. 연속 암기 중에, 얘는 뭐야? D번은 뭐야? 암기가 길잖아. 암기가 길면 D는 그냥 단일이야. 단일 식물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연속 암기 중에 2번, 여기 D번. 연속 암기 중에 어떻게 됐어? 중간에 야간 조파, 광중단, 광을 조사한 거죠. 광을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랄까, 암기 합계가, 얘와 합계가, 길더라도, 암기의 합계가 길더라도, 암기의 합계가 길더라도 어떻게? 단일 효과는 뭐야? 단일 효과는 사라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개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10번은 장일이라는 얘기지. 왜? 명기가 길죠. 장일은 명기가 길다 해서. 그래서 저렇게 명기에서 야간조파, 광중단을 해주면은, 개화가 유도된다. 그거는 10번은 뭐야? 장일이죠. 그래서 장일식물의 경우에는 광중단을 해도 개화 유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10번은 장일식물에서 개화를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얘도 C 아니라 했죠? 그럼 D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단일은 암기가 길대잖아. 암기가 길어. 근데 중간에 광조사를 했어. 그래서 암기의 길이가 아무리 합계가 길더라도 단위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단일 식물에서 개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D도 아니네. 그쵸? D도 아니야. 그러면 C와 D가 아니면 답이 뭐야? 2번 나오네. 그쵸? 2번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야? 단일, 암기가 길 때 개화가 유도된다. 장일은 뭐야? 명기가 길 때 개화가 유도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과 F다. C와 D, 야간조파, 장일적의 광중단, 야간조파. 야간조파 뭐야? 광을 깬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D번 같이 암흑산태, 그 암막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누가 문을 열었어. 길쌤 있어요. 딱 문을 열고 내가 없으니까 나갔단 말이야. 그 사이에 이렇게 광이 조사가 됐어. 광이 들어왔단 말이야. 암 속에. 그러면은 이렇게 암기가 합쳐서는 길이가 길더라도 어떻게 된다? 단위 효과가 사라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장 효과, 일장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일장. 그래서 단일과 장일의 뜻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야간조파, 연소감기와 야간조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네요. 그죠? 연소감기와 야간조파. 그죠? 연소감기와 야간조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장일에서는 명기 때, 명기가 길 때 개화가 유도되고, 단일에서는 암기가 길 적에 개화가 유도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에 어떤 작물이 속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네. 자, 이번에 21번 문제 갑시다. 21번 문제 한번 볼까?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 잠시만요. 21번 여기 있다. 자, 21번 문제.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조금 힘들어도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1번. 생력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생력재배. 생력재배가 뭐야? 생력재배. 노동력이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된 재배 방법이 생력재배다. 그래서 제가 생력재배 할 적에 우리 지금 농촌의 실정이 젊은 친구들, 청년들은 다 도시로 어디로 나가버리고 농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계셔서 노동력의 부족. 예전에는 그 대학교에서들 그 이제 농활 해가지고 이제 봉사활동도 여름방학 때들 나가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크게 규모가 큰 데에서는 그런 노동력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노동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 앞으로 뭐 계속 더 하겠죠. 계속 더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된 재배법이 생력재배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력재배에는 뭐가 필요해? 노동력이 부족해 일단. 노동력 부족.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뭐 했어? 농작업의 기계화. 그 다음에 제초제 이용.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력재배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이렇게 농작업, 기계로서 하던가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한 재배법을 우리가 생력재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부터. 재배 방법으로는 집단 재배를 하는 것이 좋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단위 수량의 증대, 작부 체계 개선, 재배 명력 증대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또 제초제의 사용이 전제 조건이므로 친환경 재배는 어렵겠죠. 제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는 어렵다.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화학 비료나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량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유기농업은 아예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자, 4번 맹류의 기계와 적응 품종은 맹류의 기계와 적응 품종은 다비 미식 재배의 적응성이 높고 그리고 포복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복형이 유리한가요? 아니죠. 직립형이 유리하죠. 다비 미식 재배의 적응성이 높고 다비 미식에 인하여 수광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용은 직립형이 알맞다. 다비 미식 비료를 많이 주고 촘촘히 재배하다 보니까 수광태세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포복하면 안 되겠죠. 그 포복하면 이렇게 기어서 그 지표면을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직립해야 수광태세가 이렇게 함으로써 수광태세가 좋아질 수 있다. 수광태세가 뭐야? 광을 받는 자세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 포복형이 아니라
보복형이 아니라 직립형이 알맞다. 답이 미시재배로 인하여 수강태세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초형이 직립형이 알맞다. 변화 맹류의 기계화 적응 품종은 키가 작지 않지만 도복을 하지 않고 직립성이고 탄립성도 적당히 크면 관리 수학 작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력 재배에 대해서 21번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없죠. 이렇게 문제가 막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없었잖아. 하나도. 그렇죠? 문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이를 해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2번. 22번 문제. 우리나라 신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신품종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품종에 대한 설명. 신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신품종 종자 증식체계. 종자 증식체계는 수도 없이 해서 알죠.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 순서는 다 알죠, 이제. 이거는 뭐 눈 감고도 그냥 술술 입에서 나와야죠, 그냥. 기본종,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단계를 거친다. 맞는 얘기죠. 2번. 종자 갱신에 의한 증수 효과는 감자와 옥수수가 벼보다 작다. 퀘스천 잠깐 놔두고. 3번. 신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에는 개체 집단 선발, 개통 집단 선발, 주보존 및 격리 재배 등이 있다. 그렇죠. 격리 재배를 하죠. 주보존. 그 다음에 개체 집단 선발, 개통 집단 선발, 주보존, 격리 재배 등이 있다. 그 다음, 보호 품종은 뭐야? 보호 품종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 명칭의 품종 보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 명칭. 그렇죠? 그러면 다 맞네. 그러면 3번이 문제가 있다니. 아니 2번이 문제가 있던가. 종자 갱신하는 증수 효과. 증수 효과는 뭐야? 벼, 감자. 그다음 뭐야? 옥수수에 뭘 물어봤어? 증수 효과. 벼는 증수 효과 몇 프로야? 6%. 감자는 50%. 그렇죠? 그 다음에 옥수수는 65%. 증수효과. 종자 갱신에 의한 증수효과는 벼는 6%, 감자는 50%, 옥수수는 65%.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감자와 옥수수가 벼보다 작다가 아니라 벼가 감자나 옥수수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종자 갱신에 의한 증수효과는 벼는 6%, 감자는 50%, 옥수수는 65%다. 그렇기 때문에 벼가 옥수수와 감자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은 표현이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까지. 와, 뭐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제, 세 문제. 23번 보자. 23번. 23번 문제를 보니까, 뭐야? 웅성 불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두 고르는 게 나왔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도 이 보기를 3개씩 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2개씩 줬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게 봐야 되겠죠. 자, 웅성불임성에 대한 자가불합성, 웅성불임성이 있는데 웅성불임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 유전자 웅성불임성은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된다. 그 다음 2번. 양파와 당근 등은 세포지 웅성불임성을 이용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한다. 3번. 세포질 유전자 웅성 불임성은 화분친의 임성회복 유전자에 의하여 임성이 회복된다. 4번. 세포질 웅성 불임성에는 온도에 감응하는 가문성과 일장에 감응하는 감강성, 운성 불임성이 있다. 이렇게 됐어. 기억 볼까?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된다는 건 뭐야? 우리가 불임성을, 웅성불임에는 유전자 웅성불임성, 세포지 웅성불임성, 세포지 유전자 웅성불임성으로 구분을 했죠. 그죠?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되는 건 뭐야? 세포질 얘기죠. 세포질. 세포질 웅성불임성은 잠시만요. 이 칠판이 그 분필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미끄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똑바로 쓴도 그렇게 세포질, 웅성, 불임성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웅성, 불임성은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되므로 양파, 당근 등은 이용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두 문장이 다 세포질, 웅성, 불임에 대해서 웅성, 불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치면 돼. 세포질, 웅성, 불임성은 화분친에 관계없이 불임이 되므로 양파, 당근 등은 이용하여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한다. 그럼 일단 뭐야? 이 기억이 틀린 거네. 일단 하나씩 버리는 거야. 일단 버렸어. 그럼 니은은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세포질 유전자 웅성 불임성은 화분친의 임성 회복 유전자에 의하여 임성이 회복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세포질 웅성 불임성에는 온도에 감응하는 감온성과 일장에 감응하는 감광성 웅성 불임성이 있다. 이렇게 됐어. 온도에 감응하는 감온성과 일장에 감응하는 감광성 웅성 불임이 있다. 이건 뭐야? 유전자 웅성 불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네. 유전자 웅성 불임성. 그럼 뭐야? 기억하고 리을하고 틀린 거네. 기억하고 리을하고 날라가네. 그럼 답은 뭐야? 3번이지. 이렇게 찾는 게 쉽다라고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웅성불임성에는 유전자 웅성불임성, 세포질 웅성불임성, 세포질 유전자 웅성불임성으로 구분을 하고 그 성격이 무엇이고 어떤 작물이 속해 있는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기까지 유전자, 작물의 유전성 문제가 또 출세가 돼요. 이거 잡종 강세에서 나오죠. 잡종 강세에서 자가 불합성, 웅성불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제 내가 다 풀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보자. 24번 문제. 24번. 게놈 돌연변이와 배수성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게 몇 번 나오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 대신에 보기는 2개씩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게놈의 돌연변이와 배수성 육종. 돌연변이와 배수성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랐어. 옳은 것. 1번. 일반적으로 정배수체의 대부분은 동질 배수체이고, 정배수체의 대부분은 동질 배수체이고, 이질 배수체는 10% 미만이다. 10% 미만이다. 이질 배수체는 10% 미만이다. 그 다음, 이질 배수체는 주로 1염색체 생물과 3염색체 생물로 나타낸다. 이질 배수체는 주로 1염색체 생물 2-1과 3염색 생물, 3염색체 생물 2n 플러스 1로 나타낸다. 그 다음, 디귿. 복, 이배체 육성 방어 중 하나는 이중 게놈의 양친의 교배한 F1의 염색체를 배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리을. 열성 형질을 선발하거나 짧은 기간에 동형 접합의 비율을 증가시킬 때 반수체 육정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 작물의 일반적으로 정배수체의 대부분은 동질 배수체이다. 동질 배수체의 대부분은 뭐야? 정배수체의 대부분은 이질 배수체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동질 배수체는 10% 미만이다. 그럼 1번은 틀렸네. 기억이 틀렸네. 그럼 기억이 다 날라가야 되네. 그렇죠? 날려보냈어. 그다음 2번. 이질 배수체는 주로 1염색체 생물 2n-1과
3염색체 생물 2n 플러스 2로 나타난다. 그게 아니죠. 이질 배수체가 아니라 이 수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이 수체에 대해서 이 수체는 주로 1염색 생물과 3염색체 생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얘기야. 그러면 뭐야? 니은도 가야 되네. 니은도 가야 된다. 그럼 뭐야? 답은 4번 나왔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응? 아시겠죠? 나머지는 읽어보는 수준으로 넘어갑시다. 자, 24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무엇으로 피날레를 날리나 봅시다. 25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자, 일대 잡종 품종의 육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으라 해서 무엇에 대해서 일대 잡종 품종의 육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보자. 1번. 자연 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일대 잡종 품종은 자식 계통을 사용했을 때보다 생산성은 낮으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 2번, 특정 조합 능력은 어떤 자식 계통이 다른 많은 검정 계통과 교배되어 나타나는 일대 잡종의 평균 잡종 강세이다. 3번, 일반 조합 능력은 단교배로 검정하고 특정 조합 능력은 선발된 자식 계통에 대해 톱교배하여 검정한다. 4번, 일대 잡종 품종의 잡종 광세는 동형 접합성이 높을 때 크게 나타나므로 이형 접합제를 육성하여 교배친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일대 잡종 품종의 육성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었군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 이렇게 유전 문제가 출제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보자. 자연 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일대 잡종 품종은 자식 계통을 사용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낮으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뭐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2번. 특정 조합 능력. 그 다음에 3번. 일반 조합 능력. 조합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조합 능력. 조합 능력에는 일반 조합 능력과 특정 조합 능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 특정 조합 능력. 그래서 하나하나 보니까 특정 조합 능력은 어떤 자식 계통이 다른 많은 검정 계통과 교배되어 나타나는 일대 잡종의 평균 잡종 강사이다. 아니잖아. 이건 뭐야? 얘는 일반 조합 능력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했네요. 일반 조합 능력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일반 조합 능력은 어떤 자식 계통이 다른 많은 검정 계통과 교배되어 나타나는 일대 잡종의 평균 잡종 강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3번. 일반 조합 능력은 단교배로 검정하고 일반 조합 능력은 단교배로 검정하고 특정 조합 능력은 선발된 자식 계통에 대해 톱교배하여 검정한다. 뭐야? 일반 조합 능력은 톱교배로 이렇게 바꿔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했군요. 단교배로 검정하고 특정 조합 능력은 선발된 자식 계통에 의해서 단교배로 검정한다. 이렇게 해야만 옳은 말씀이다. 이거죠. 4번. 일대 잡종 품종의 잡종 광세는 동형 접합성이 높을 때 크게 나타나므로 이형 접합제를 육성하여 교배친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일대 잡종 품종의 잡종 광세는 이형 접합성이 높을 때 크게 나타나므로 이거 틀렸다. 다시 씁시다. 동형 접합제를 육성하여 교배친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이야기란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치러진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풀었습니다. 어떠세요? 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치렀는지 내 점수가 어떨지라는 감을 잡았을 거고 지금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단락 마칠 때마다 시점 감각 기르기를 해서 최근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좀 이렇게 몸이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 높은 점수, 고득점을 다 획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모두가 원하는 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와 헤어지겠지만은 시험 보신 분 수험생들은 하지만 어차피 같이 농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가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고 좀 휴식 시간을 갖기를 부탁해 봅니다. 너무 달리셨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좀 호흡도 좀 길게 좀 해보시고 건강도 조금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순서로 다음 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